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를 칠판에 적는 걸 따라 적으시면 돼.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자, 지우고 지금 이 부분 여기 10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기출로 익히는 개념어 20 가운데서 10번 그리고 11번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연역하고 귀납이 있는데 왼쪽에 연역이라고 적고 오른쪽에 귀납이라고 적어 볼게요. 번호는 지워버리고 연역, 귀납. 오늘 한 번만 딱 보고 다시는 볼 일이 없게 확실하게 정리할 거거든요. 연역이나 귀납의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수능에서는. 그쵸?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둘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뜻을 몰라도 둘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선지에 나올 말이 왼쪽에 속하는지 오른쪽에 속하는지 짝짓기를 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연역이나 귀납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이 쓸 텐데 일반하고 개별이라는 말을 똑같이 밑에다가 쓸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뭐가 중요해요? 화살표 방향. 그래서 일반하고 개별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나란히 밑에다가 써볼게요. 일반, 개별. 근데 일반하고 개별 사이에 틈은 좀 두시고. 왜? 화살표를 그릴 거니까. 일단 줄표를 그어보시고요. 이렇게. 연역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에서 개별로 가냐?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일반에서 개별로 간다. 이 화살표 방향.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귀납 같은 경우는 개별에서 일반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인데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 밑에다가 숫자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 할 때 개자잖아. 그쵸? 그래서 각각의, 각자의, 하나하나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개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체라고 바꿔 말해도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면 전체라는 말을 딱 써놔. 전체. 그러면은 다시 보면 개별은 뭐예요? 전체가 아닌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돼요? 얘는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서의 하나하나의 것들. 이해돼요? 그리고 연역은 뭐죠? 전체를 말한 다음에 그것에 속한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단 논법이 바로 연역법의 대표적인 방식인데 출발점이 되는 1번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슬픈 일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1, 2번이 대전제 1번이고 빨간 펜으로 대. 2번이 소전제, 대전제와 소전제로 이루어져 있는 전제, 명제 두 개예요. 결론에 해당하는 3번 명제가 뭐로 끝날 것 같아요? 예상해봐. 누군가는 죽는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소전제로서 누가 나와? 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상하셨죠? 네. 근데 슬기는 자 서술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소전제를 덧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신입니다. 이승이 쏙쏙. 너 이름이 뭐야? 어? 조은후. 은호야. 너 오늘 이 쏙쏙 기억해 놓을게. 자, 이거 모르게. 삐쭉. 자,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고.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현실과 교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 원통한 현실. 슬기는 죽는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교과서는 현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슬기는 죽는다예요. 여기 빨간 펜으로 이제 모든 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은 자, 서술부 죽는다 밑줄, 서술부 죽는다 밑줄 딱 하시라고. 중간에 나와 있는 소전제는 전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서술부를 놓고, 알겠죠? 주어가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부분 중에서도 한 사람인 슬기에 해당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경우 결론이 부분에 해당하는 개별자가 주어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연역이라고 그래요? 귀납이라고 그래요? 연역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사례를 보니까 알겠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사례를 보시면은 까마귀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국 까마귀부터 가볼게요. 자, 한국 까마귀는 까맣다. 자, 한국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써두시면은 어떻게 나갈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미국 까마귀 나옵니다. 미국 까마귀. 나머지는 땡땡이 버려. 자, 일본도 가볼까요? 일본 까마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라 이름 밑에다가 점점점 세로로 찍어버려. 등등등. 오케이? 그러면 자, 요렇게 전제가 끝나고 따라서 결론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앞에다가 이걸 붙이시면 더 좋겠죠? 모든 까마귀는 이렇게.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사실 하얀 까마귀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관찰에 의해서 증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상한 애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 관찰 못한 그러나 존재하는 하얀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빨간 편으로 이제 동그라미 해보는 거야. 한국, 미국, 일본. 전체야 부분이야. 하나하나를 보라고, 하나하나를. 전체야 부분이야. 부분이죠, 부분. 하나하나를 나열을 했잖아요. 알겠죠? 이걸 묶어서 전체로 마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개별에서 일반으로 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귀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이리는 예쁘다, 조이는 예쁘다, 예리는 예쁘다. 그 다음에 윈터입니까? 웬디입니까? 웬디는 예쁘다.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슬기는 가장 예쁘죠? 슬기도 예쁘다. 자,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귀납입니까? 연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귀납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잘했습니다. 네네,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했는데 사례 들어보니까 이해는 참 깔끔하게 잘 되잖아요. 나중에 기억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연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개별이라는 말에 박스 처리하신 다음에 구체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리고 빨간 편으로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의 빨간 편으로 동그라미. 연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에다가 박스 처리 딱 하시고 일반에다 박스 처리하시고 추상이라는 말을 써보시고 빨간 편으로 다시 한번 귀의 동그라미, 추의 동그라미 하시면은 자, 나중에 기억하기도 좋아요. 연구, 귀추. 뭐라고요? 연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내가 지금 박스 처리한 것들은 전제입니까? 결론입니까? 시작. 결론. 화살표가 가는 방향인 결론. 오케이? 이해되죠? 결론 부분에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역이고 결론 부분에 추상적인 원리나 원칙, 법칙이 나오면은 귀납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두 마리를 다 잡으면서 기억도 나게. 연구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기추, 연구기추. 바로 해봐. 시작. 연구기추, 연구기추. 이러면 기억도 잘 나, 이제. 끝이 결론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 연역이야. 끝이 추상적인 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귀납이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역이고 추상적인 게 나오면 귀납. 이렇게 이제 딱 머릿속에 남기면 더 좋죠. 사례 들었으니까 이해 깔끔하게 잘 되시고. 됐나요? 자, 마무리. 이제 공시하고 통시를 구분할 것인데 공시, 통시. 약간 중국어 느낌이 나죠? 그렇죠? 중국어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오, 좋아요. 제 발음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또 한번 적어볼 건데 우리 배웠던 개념 가운데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선지에 공시란 말이랑 통시란 말이 나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공시, 통시. 중국어 같죠? 저 중국어도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뭐죠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공시, 통시. 중국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소 불쾌합니다. 네, 다소 불쾌하네요. 네, 알겠어요. 통짜에다가 박스를 딱요 통짜.
통자가 있으면 무슨 통자냐면은 통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이 통자 통할 통자. 근데 우리가 보통 두루 통자라고 씁니다. 두루의 뜻이 뭐죠? 두루치기 할 때 두루는 아니에요. 진짜 그건가? 두루의 뜻이 뭐예요?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곳 저곳 이것저것 그거잖아요. 하나야 둘 이상이야. 두루두루. 그렇죠. 둘 이상이죠. 뭐가 두 개 이상이란 얘기야? 시대가 두 개 이상 나오면은 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이랬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되고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게 그런 식이잖아. 통시적이야 공시적이야.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북합지문에 가 그리고 나 보면은 고려시대도 나오고 조선시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공시야 통시야? 통시죠. 왜? 시대가 몇 개? 고려, 조선 두 개니까. 그 통시야 통시. 두루두루. 그럼 이제 공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보시고 공은 뭐냐면은 공유한다예요. 공유한다. 그러니까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한 개. 그래서 밑에다가 통이라고 한 번 더 써봐. 공통된다 한 개. 뭐가 한 개란 얘기예요? 시대가 한 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한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개이거나 별도의 시대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해했나 봐볼게. 뭐 걸그룹의 역사 그러면은 공시야 통시야? 시작. 뭐야 생각을 해. 걸그룹의 역사. 걸그룹의 시족격인 SS 핑클. 이어서 또 누가 있어요? 베이비복스, 중간에 척추 같은 아이들이 있고 마지막에 꼬리에 해당하는 뭐 뉴진스나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이해되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걸그룹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죠? 자, 걸그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걸그룹이 어떤 시대에 누가 있었고 90년대, 어떤 시대에 누가 있었고 2000년대 시대가 몇 개 나와? 두 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통시야 공시야 그러면? 통시죠 통시. 그래서 빨간 펜으로 쓰는 거야. 역사적인 고찰을 한다거나 쭉 훑어주면은 그 흐름, 시대별로 흐름을 훑어준다. 역사적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통시 공시 통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배웠던 개념 중에 그냥 과제로 내주고 테스트 하고 끝나버렸는데 특별히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개 쌍 개념, 필수 개념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연역은 뭐라고요? 연구할 때 연이고 그 다음에 귀납은 뭐라고 그랬죠? 귀추할 때 귀다. 연구, 귀추 이것만 딱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이해했으니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까마귀 사례 나왔어요. 연역이야 귀납이야. 누구 까마귀 하다가 모든 까마귀 일반적인 거 추상적인 걸로 끝났으니까 귀추, 귀납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조선 시대의 역사를 얘기해보라 하면 그거는 시대가 두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A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B라는 게 나와서 비교를 하는 게 나와야 돼. 그쵸. 조선 시대에는 이라고 블라블라 그리고 끝. 그러면 그거는 공시지 공시. 조선 시대 한 시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나눠질수록 이제 통시로. 그럼 뭐 같은 조선이라서 조선 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그럼 시대가 두 개잖아. 꼭 조선이라는 게 시대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 안에서 다 쪼개져서 앞선 시대, 뒤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런 건 또 통시죠, 그런 거. 이해되죠? 나라 이름이 꼭 시대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90년대도 시대고. 근데 대한민국이잖아요. 2000년대도 시대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일부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을 특히 이제 월요일에 많이 가질 생각이에요. 월요일에 우리가 또 3시간 연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과제 점검도 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지목을 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 전에 미리 와서 저한테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도 좋거든요. 제가 프린트를 한 장 이따가 갖다 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오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 펜으로 적어서 기록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이었는데
엄벙덤벙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정할게요. 월요일에 질문 문항지를 돌릴게요. 월요일에 그냥. 그래서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작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한 바퀴 돌리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2교시 내지는 3교시 때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직 그 금요일치 일일 과제가 안 된 상태잖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특별히 나 이건 진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문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아직 그 미정인 게 있으니까 월요일에 질문 문항지를 1교시 돌리고 2교시 때 내가 수고를 해서 딱 보고 오케이 이거 중심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끝내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뭐요? 문문 개념어. 요 녀석들은 우리가 다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이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대화가 절대 아닌데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녀석이 있다. 이거 동그라미 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 사전적 의미를 외우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문제풀이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주어진 그 문장 안에서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말을 줄여서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연상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한 거잖아. 그치? 여기 없는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건 어렵지. 눈앞에 보이는 거 안에서 덧붙이는 거는 가능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해놔. 선지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면 돼? 건방지다. 왜 건방져요? 말을 시켰는데 이 시키가 대답이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풀어 적겠습니다. 이 또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불렀는데 대답 없음 써볼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음.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의 간단한 이해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한 그 학문적 용어 가지고 짓거려봐야 공감도 안 되고 문제풀이의 적용은 더더군다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라. 우리 김수영 시인의 사령이라는 제목의 시. 사령이라는 제목의 시.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죽은 영혼이라는 제목의 시. 버시어라고 나오는 대목에서 버시어. 부르고 있잖아요. 버시어.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서정주 선생 언급했는데 서정주 선생의 시 중에서도 꼬다라고 부르는 대목이 또 나오는 시가 있어요. 꼬다라고 부르는 대목의 시가 있어요. 그 또 아까 우리 적었던 거 두 가지 뭐 있었니? 백구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확장해 볼 거예요. 확장. 이거 다 기출로 검증된 사례들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가 제일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사례를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나와서 검증이 된 건 100%예요. 100%.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건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시어, 꼬다, 백구야, 마지막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었지? 막내둥아. 자, 맥락을 잘 봐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말건방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작품이 그랬다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복습. 백구는 자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닌 시기를 야 누구누구 야라고 불렀습니다. 말건방이 아니야. 불렀는데 대답 없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백구야! 네? 백구가 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백구가 대답하겠니? 그러니까 건방진 시기 백구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어때요? 막내둥아 할 때 막내는 말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요?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파더가 와가지고 썬한테 오 마이 썬 그러면서 치킨 흡입해 이러면서 막 헤이 컴온 썬 이러면은 애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래서 막내둥아라고 부르는 순간 이 시기는 지금 뭐예요? 혼절 상태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답할 상황이 아닌 거죠. 대답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거야. 이건 정확하게 써놔. 잠이라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 응용해 볼까요? 그럼 선생님이 어때요? 선생님 칫솔통 보면은 포카가 붙어 있어요.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다 알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새끼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붙여드릴까요? 한번 붙여봐 했더니 칫솔통에다가 포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제가 영접하고 있어요. 포카 영접. 근데 포카 영접을 내가 하고 실물 영접 못하고 포카 영접만 하고 있는 건데 양치질 할 때마다 내가 이럴 것 같아? 슬기야, 난 지금 이를 닦으러 가. 넌 뭘 하고 있어? 춥진 않아? 씨발 이러고 있을까 내가? 그러라고 해준 것 같아. 병신 맞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나 찾지 말았어? 아 진짜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아니 스티커 아니 그 포카를 보고 내가 막 짓거리고 말은 말이잖아.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포카가 그럼 딱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우리 광희 이달까? 이러겠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형을 갖다가 앞에 놓고 막 짓거린다거나 인형을 포카를 보고 막 짓거린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대화야 아니야. 미친 거지 대화가 아니라. 미친 거 왜 고개를 끄덕여요? 내가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애초에 답을 할 수 없죠.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사람이 앞이 없잖아 지금. 아무튼 이해되죠?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벗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벗. 이건 사람 맞죠? 사람은 사람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여라고 부른 거예요. 친구여, my friend 이라고 부른 건데 이거는 책이야 책. 그 사령에 보면은 활자. 책 속에 글자 있죠. 책 속에 글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금속 활자 할 때 활자. 이해되죠? 금속 활자 할 때 활자. 글자를 사람의 빗대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알겠어요? 이 벗이 아니야. 맥락을 알아야 돼. 무조건 벗을 부르면은 말건방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시 안에서는 글자라는 뜻의 활자를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빗대 표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불렀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겠니 없겠니? 못하지. 그래서 말건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지 지금. 점점.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꽃.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자연물이잖아. 꽃을 불렀어요. My flower 이러면서. 집에 혹시 꽃 키워요? 꽃 선물해 준 적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 씁쓸하네요. 저는 그 백송이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100일 기념으로 백송이를 선물했죠. 당연히 지금은 안 만나죠. 끝났죠 뭐. 그때뿐입니다. 아무튼 꽃이라고 불렀잖아요. 꽃이라고 부르면 꽃이 활짝 피어서 네 주인님 이러면서 대답을 하겠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은 애시당초에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봤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대수능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온 대표적인 하나 둘 셋 4개 사례 가지고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직녀요까지 덧붙여서 오케이? 5개만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응용을 해. 적용을 하고 오케이? 사전적 의미 다 필요 없어.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또 소정두 선생의 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EBS에 나온 적이 있던 작품이고요. 갈게요. 직녀요 할 때 직녀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얘는 청자입니다. 그죠? 왜 청자입니까? 화자가 부른 대상이 분명하죠. 혹격조사가 붙었으니까요. 직녀요 라고 불렀으니까 직녀가 청자예요. 근데 직녀는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앞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없는 사람을 불러도 그것도 말건방이죠. 왜냐?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지 어쩐지를 모르죠. 그렇잖아. 내가 아까 포카한테 말 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쵸? 이것도 진짜 화장실에서 날 지켜볼 것 같은데. 아무튼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말건방이에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 직녀가 누군지 모르냐 혹시?
견우와 직녀할 때 직녀 있잖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잖아요. 하루. 7월 7석. 7월 7일에만 만나고 나머지 364일은 떨어져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 건방인지 알아보겠니? 그치? 청자는 청자인데 눈앞에 있다 없다. 이것도 써놔. 눈앞 X. 눈앞에 있지 아니하다. 눈앞에 있지 아니한 청자를 불렀습니다. 말 건방이죠. 다시 말해서 빨간 편으로 써놔. 이건 대화다 아니다. 대화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음. 자, 제가 이제 줄글로 방금 이렇게 사례 위주로 검증된 기출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거를 줄글로 풀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다시 색깔 해볼게요. 요거 방금 직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강조합니다.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단 눈앞에 있다 없다. 눈앞에 없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수다 다수. 사람을 청자로 삼았을 때 눈앞에 없는 사람. 걔한테 지금 말하듯이 말을 붙이면은 말 건네는 방식이고 대화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기출에서 검증된 건 뭐냐면 말건방은 반드시 호칭을 써서 청자를 불러야 한다예요. 이건 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게 아니라 기출에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기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냥 일반화한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것들의 공통점들은 다 뭐예요? 일단 불러. 무조건 불러야 돼. 아니 출제자도 애매한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불러야 돼. 근데 눈앞에 없어. 그게 스티커든지 멀리 떨어져 다른 곳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근데 잠들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 의식이 있어야 눈앞에 있는 거지. 응?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시켜. 씨발, 그거 대화냐? 대화냐고. 어떻게 마스크 떼고 갑자기 딱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혼자서, 마지막 문장에 또 형광펜 색깔, 이런 거죠. 정리하자면 뭐야? 혼자서 벽에 대고 말한다거나, 인형한테 말한다거나, 애완견, 동물한테 말한다거나, 확실하죠. 확실해. 혹시 집에서 개 키웁니까? 안 키워요? 저랑 같네요. 저도 개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쵸? 맞죠? 저 개 엄청 싫어해요. 자, 대화적 어조란 말이 있는데요. 대화적 어조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 색깔. 대화적 어조라는 말에다가 형광펜 색깔. 자, 이 말의 가락이라는 것이거든요. 대화는 말투가 가까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또 이렇게 2022 예시문항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바뀐 수능 문제 유형으로 치르는 첫 해에 예시문항으로 나온 사례 중에 김선우 시인의 신의 방,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똥 누는 똥간인데 사람 똥을 먹고 자라는 돼지얘기예요. 그게 신의 방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선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내가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최신 개념이에요. 자, 아까 형광펜 색깔한 거기다가 빨간 편으로 이제 같이 덧붙여 적어볼게요. 기출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사전놀이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왔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사전 네가 아무리 가져와 봐라. 그거 다 필요 없어. 논문 가져와 봐. 다 필요 없어. 기출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야. 그래서 빨간 펜으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 대화적 어조에다가 형광펜을 색깔했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정리하면은 최신 개념이라고 쓸 거야. 그전에는 이런 말이 정식화되어서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게 대화적 어조에 해당한다라고 딱 지목할 수 있는 게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줄글로 정리해 놓은 거를 체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형광펜 색깔 어요, 아요. 자, 형광펜 색깔. 그 다음에 습니다, 비읍니다 까지 요렇게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대화적 어조라고 하는 거예요. 서정주 시가 대체로 이랬어요. 서정주 시들이 뭐뭐 했는데시요, 뭐 그랬구요, 뭐 이러면서 아무튼 요로 끝나거나 습니다 등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투가 쓰이면은 대화적 어조라고 말해요. 대화적인 어조. 대화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는 대화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현관편으로 한번 색깔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대화적 어조가 대화를 포함하는 관계. 자, 현관편 색깔. 대화적 어조가 대화를 포함하는 관계다. 자, 정리할게요. 제일 큰 개념이 뭐라고요? 가장 넓은 개념이 대화적 어조라는 게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대화적 어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독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독백. 독백은 이렇게 정반대말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부분 표시를 해보시면 이게 대화야. 대화는 작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대화적 어조의 일부에 속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빗금 처리를 해볼 텐데 대화적 어조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이 빗금 친 부분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건방, 말건방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거 있죠. 방금 봤던 거 뭐뭐, 어요 또는 아요로 끝나거나 또는 뭐뭐 씁니다, 비읍니다로 끝난다거나 자, 요렇게 이런 따위들이 노란색 빗금 처리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푸냐면은 독백인지 아닌지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에 만약에 대화적 어조라고 나오잖아요. 빨간 펜으로 네모해 볼게요. 선지에 대화적 어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OX로 판단해야 돼. 이분법으로. 독백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독백인 거다 라는 게 있고 아 이게 대화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싶은 게 있으면 그건 대화적 어조에 속합니다. 선지에 대화적 어조가 나왔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시험에 나오는 방식은 그래요. 명백하게 독백인 걸 추려내라고 하는 게 나온다거나 대화는 아닌데 별도의 명칭을 붙일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가려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도 명칭이 지금 없는데 요거 명칭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기출에 나온 걸 바탕으로 명칭을 붙여보면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요. 얘는 이야기2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야기2 이렇게 이야기2 그렇게 씀으로써 기대되는 요구하는 친밀감 왜? 입말이잖아. 입말이니까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니까 곁에서 들려주는 투니까 친근한 느낌을 주죠.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나온 적은 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약간 아플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문제 풀 때 이제 수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나 싶겠지만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하라는 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사고, 멈춤, 정지 다른 거 이제 묻지 마. 그리고 이제 딱 써놓고 잊어버려. 괜찮아. 저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보세요. 이런 돼지가 살았다죠. 이러면서 이런 돼지가 살았다죠. 이 돼지가 제주도 돼지예요. 자, 돼지 재상제자를 쓰는 우리 의제님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돼지고기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진도돼지, 제주도 돼지 뭐 이런 거, 흑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구분을 못해요. 아, 구분 못한다.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먹는 거죠. 아무튼 자, 이 돼지 이런 돼지가 살았다 지요 할 때 어디에 동그라미? 지요. 자, 지요 동그라미 딱 해봐. 여기 이제 어요, 아요 이런 거 지요 동그라미 요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에 대화적 어조라는 말을 써도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출에서 검증이 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대화적 어조라고 하면은 대화는 아닌데 대화적 어조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화적 어조. 그래서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서 해당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좋아하여 어쩌고저쩌고 군요 할 때 요에다가 동그라미. 지금 내가 최신 개념으로 대화적 어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최신 개념이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질문을 하면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난 지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푼 사람은
그런 게 어딨니? 하겠죠. 왜? 최신 개념을 모르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가급적이면 이제 내가 나와준 교재는 나한테만 지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8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도로 나왔는데요. 자, 연관변의 반대때도 할 때 도는 간단해요. 도치할 때 도 보입니까? 그쵸? 도치. 도치가 뭐예요? 둘리 친구예요? 둘리 친구는 도치예요. 자, 도치가 뭐예요? 그쵸? 앞뒤가 바뀌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왜냐면은 부서랑 그리고 또 뭡니까? 소수로랑 요관계면 모르겠지만은 소수로 말고 주어와 부서 사이 바뀌면 도치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소수로야. 뭐? 소수로. 자, 여기다 빨간 편으로 써놔. 도치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의 위치의 문제예요. 서술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다른 무엇인가가 서술어 자리로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말하지 않고 앞뒤가 바뀌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를 나는 사랑해. 도치냐?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건 도치가 아니에요. 서술어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도치예요. 오케이? 서술어 항상 맨 끝에 와야 되잖아요. 사랑한다. 너를 도치 아니야. 도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도치예요. 자,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명확하게 합니다. 보세요. 보았다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운문 개념은 OX 할 때 반드시 어디 먼저 밑줄 그어라? 그런 거죠. 도치도 찾기가 쉬우잖아, 그럼. 그 얘를 기준으로 얘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자, 말들을 동그라미.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쵸?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쵸? 1이 가야죠. 그렇잖아요. 목적어가 소수로 앞에 있니 뒤에 있니?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로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도치가 명확하죠. 그쵸? 맞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도치예요. 왜 도치가 도치죠? 도자가 넘어질 도자거든요. 넘어지다. 거꾸로 지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뒤집혀진 거죠. 자, 요 밑에 사례도 봐보세요. 서술어의 밑줄 먼저 그거 어디? 서술어 뭐예요? 지을이 오케이. 지을이 밑줄 닦고. 근데 보니까 나의 집을 하면서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그쵸? 원래는 여기 와야 되는데. 그쵸? 서술어의 위치. 그게 이제 도치법이냐 아니냐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의 때도 그 다음에 깍 비명할 때 비로 갑니다. 비. 자,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 초심자들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의인법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나왔는데 맞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 거죠.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대체로 의인법이라는 말을 대체로 안 써요. 그 뭐라고 써요? 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새가 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새가 운다 그러면 의인법이에요? 아니에요? 새가 운다. 의인법이라고 했죠? 근데 새가 운다 밑줄 딱 그어놓고 의인법을 활용하여.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는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유 안에 의인법은 속해 있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대체로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퉁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건. 이건 화자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비유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직유법, 운유법, 화류법, 우인법, 대유법 요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첫 글자만 동그라미. 직은, 활, 의, 대 이렇게 하든가 해서 직유, 은유, 화류, 의인, 대유 요런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직유법 갑니다. 직유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유한다. 뭐처럼이라고 딱 갖다가 빡 이렇게. 그래서 처럼 같이 든 양. 자, 같이 밑줄 딱 긋고 고성 동그라미 하는 거죠. 돌담 울타리가 돌담 둘레가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성 뒤에 같이가 나왔잖아요. 밑에다 써볼게요. 처럼 쉼표 같이 쉼표 듯 쉼표 양 쉼표. 대체로 이제 네 가지 요런 말들이 뒤에 온다. 그러면은 이제 직유법이 쓰인 것이고, 아시겠어요? 직유는 비유고. 오케이? 이해됐죠? 처럼 같이 든 양, 처럼 같이 든 양. 밑에. 자,
다음 사례에서는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할래? 뜻. 오케이, 뜻. 여기잖아요, 뜻. 그래서 비유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다음 은유법으로 갑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자, 상처 동그라미, 스승 동그라미 해볼게요.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근하게, 은밀하게 비유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표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죠. 표지가 없으니까 은밀한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처의 동그라미, 스승의 동그라미하고 여기에 A, 여기에 B라고 써봐. 그럼 이퀄이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있죠. A는 B다 꼴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현대시 가운데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러잖아요. 김영란의 호수.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 이퀄 호수. 이런 거. 이해돼요? 오케이? 슬기는 했는데 왜 저런 파열음을 내버리는 걸까요? 이거 대단한 어떤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다소 불쾌합니다. 자, A는 B이다. 이 꼴이 되면 슬기는 여신이다. 비유 아니야. 비유 맞죠? 무슨 법인데? 은유법이죠. A는 B이다. 졸라 좋아하네. 마스크 안 써? 이 흉측한 이를 드러내고 있어, 이 자식아. 이 좀 잘 닦어. 자, 인신공격의 달인 서정광입니다. 학생들 깎아내리기, 디스하기, 천재. 예, 광희, 미치광희. 서정광희. 야, 미치광이야, 서정광이야. 졸라. 야, 내가 적절한 표현을 했나봐, 지금. 나 미치광이야, 서정광이야. 서정광이죠. 알겠어요? 자, A는 B이다. 기억하세요. 요거 찾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화작에서도 비유적 표현을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기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례, 비유가 은유법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려워. 알겠죠? 여기서 무조건 A는 B면은 다 은유법이냐. 나는 사람이다. 야, 비유냐 아니냐. 나는 사람이다. 은유법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안 보여? 내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 미치광이도 사람이야. 난 사람이잖아. 비유가 아니고 은유법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대상, 엉뚱한 다른 대상에다가 빗대야 되거든요. 그 B가 A하고는 무관한 게 나와야 돼. 난 사람이다. 원래 그런 건데 비유라고 하면 안 되죠. 은유법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밑으로 가볼게요. 화류법입니다, 이제. 화류법은, 자, 활에다가 동그라미. 살 활자예요, 살 활자.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을, X인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은 화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생물,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생물이죠. 무생물.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잖아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보니까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눈은 날개를 어때요? 달고 밑줄 달고. 눈이 날개가 있대요. 날개는 곤충한테, 새한테, 동물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생물의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건 어때요? 숨 쉬는 책상, 화류법이 아니에요. 화류법 맞죠? 책상은 무생물이잖아요. 어떻게 숨을 쉬어요? 생물처럼 숨을 쉰다고 했으니까 숨 쉬는 책상 이런 거 있죠? 이해돼요? 그럼 걸어다니는 분필 이런 것도 화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으로 가는데 의인법하고 화류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이건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걸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세요. 자, 사물의 인격을 부여에다가 형용 표현을 색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이제 의인화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은 때로는 인격을 부여한다는 말로 이거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살짝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 잘 봐놔야 돼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의인법이란 뜻이에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사례를 보세요. 자, 겸허한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산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서술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술어가 이래서 중요해. 겸허하다 밑줄 닦고. 서술어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누가 겸허해? 겸허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인격적인 태도, 인격체가 가지는 태도, 애티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산은 당연히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화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수라. 수라는 이제 아수라 할 때 수라예요. 수라 앞에다가 아라고 써볼게요. 수라 앞에다가 아.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그 현장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산 가족의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제하 이산의 아픔이라고 쓰시는데 가족 이별이라고 써볼게요. 가족들이 이별한 상태. 일본 지배 체제 하에서 살기 힘들어서 만주불판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비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서름.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 할 때 엄마 밑줄, 누나 밑줄, 형 밑줄 딱 그어볼게요. 게임이 끝났죠? 주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거미거든요. 거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사람만 가지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동물이나 짐승이 무슨 가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엄마가 어디 있어? 사람들 관계에서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의인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내려다본다에다가 밑줄 딱 긋고 눈을 가지고 있고 시선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별을 사람이 아닌데 시선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의인법. 다 검증이 된 것들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토요일에 모의고사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뭐 오답노트 덜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중요해요.